안녕하세요. 할로윈은 하필이면 예고편조차 못쓰게 하는 유니버설 픽처스가 배급한 영화입니다.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완벽한 타인을 먼저 볼 걸 그랬네요. 각설하고 할로윈은 제이슨 부어이와 프레디 크루거 그리고 레더페이스 등과 함께 공포영화의 아이콘과도 같은 캐릭터 중 하나로 남은 마이클 마이어스를 탄생시켰던 그 유명한 존 카펜터 감독이 1978년에 연출했던 영화의 속편입니다. 제목은 똑같지만 엄연히 속편인데다가 오리지널 할로윈을 제외한 나머지 영화는 모두 무시하고 제작한 속편입니다. 저는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편의 속편에다가 2007년에 시도했던 리부트까지 거치면서 꼬일 대로 꼬이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영화니 이참에 아예 다 갈아엎고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작가와 감독에게 유용하겠죠.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속편을 봐야 할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왕이면 1편은 미리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1978년의 할로윈은 공포영화 중에서도 슬래셔 필름이라고 하는 하위 장르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장르를 확립한 시조로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자연스레 할로윈을 표준으로 삼은 아류 내지는 모방 영화가 줄줄이 제작됐었는데 결국은 그 바람에 슬래셔 필름이라는 장르 자체의 생명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부작용까지 있었습니다. 급기야 한동안 극장에서 사장되다시피 했을 때 관객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칙하게 역으로 이용해 엄청나게 성공했던 영화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크림입니다. 스크림의 각본을 쓴 케빈 윌리엄슨이 가장 좋아했던 공포영화가 할로윈이고 도입부에서는 드류 베리모어의 입을 통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죠. What's your favorite scary movie? I don't know. You have to have a favorite. What comes to mind? Halloween. 할로윈이 후대에 미쳤던 지대한 영향 중에는 지금 보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고에 근거한 구석도 많습니다. 설상가상 그게 다른 영화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자연스레 생성된 공포영화의 법칙은 앞서 얘기한 스크림이 한 차례 크게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묘사가 특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교도적인 생활상을 요구하는 것만 같이 보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의 영화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 어떤 이미지의 고착화에 일조했던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2018년의 할로윈을 보면 굉장한 의의를 가진 영화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걸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 1978년의 할로윈을 미리 보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1978년의 할로윈을 모르시거나 안 보신 분들에게 이 영화는 상당히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공포영화가 긴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던 반면 2018년의 할로윈은 전편인 40년 전의 할로윈을 계승하는 성격을 띠고 시작합니다. 빠르고 영리하며 자극적인 현대의 기법을 멀리한 대신 정통 또는 고전 공포영화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인 블루마우스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공포영화에 특화된 제작사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폭넓은 관객들을 두루 섭렵하고 있으니까요. 할로윈의 경우는 호흡이 느리면서도 치고 빠지는 데 능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후반부까지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긴장을 유도합니다. 그 와중에 1편을 비롯한 할로윈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도 군데군데 보여서 기특하더군요. 예컨대 1편에 쓰였던 테마와 오프닝 크레딧을 응용한 것도 그렇고 주택가에 나타난 마이클이 무참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촬영한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후자는 1978년의 할로윈의 도입부가 1인칭 시점을 유지하면서 롱테이크로 촬영해 파격적이었던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시끌벅적하게 할로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마을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퍼지는 서슬퍼런 공포는 커다란 충격을 전합니다. 그 장면의 흐름과 기운을 해치지 않고 롱테이크로 담아낸 걸 비롯해서 2018년의 할로윈은 예전처럼 묵직하고 진중한 촬영이 음악과 더불어 꽤 인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공포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1978년의 할로윈을 기대한 관객들마저 실망할 공산이 있다는 약점 아닌 약점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와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마이클이 몰고 오는 공포와 살기가 점령했던 전편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나마 중반부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후반부로 들어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하죠.
예고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2018년의 할로윈은 더 이상 로리를 운이 좋아서 살아남거나 누군가에 의해 구해지는 유약한 피해자로 그리지 않거든요. 게다가 제이미 리 커티스가 출연했던 속편 중 하나인 할로윈 H2O에서처럼 마이클을 피하기 위해 죽었다고 위장하는 걸로도 모자라 신분까지 바꾸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구하는 걸 넘어서 장장 40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기다렸다가 마침내 복수와 심판과 응징을 가하는 매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캐릭터로 당당하게 마이클과 마주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각본을 쓰는 단계에서 터미네이터 2로부터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되시겠지만 이 영화의 로리 스트로드는 터미네이터 2의 사라 코너와 고스란히 겹쳐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본따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작가와 감독이 보여준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2018년의 할로윈은 일전에 쉐이프 오브 워터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알레고리가 뚜렷한 영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속에 진짜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8년의 할로윈을 공포영화도 아니고 액션영화도 아닌 작금의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드라마로 봤는데 이런 내적 함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바로 로리의 집에 있는 지하실입니다. 스포일러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로리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지하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숨어 있으면 될 텐데 왜 굳이 밖으로 나가는 거지? 죽으려고 환장한 건가? 지금까지의 공포영화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지만 이게 2018년의 할로윈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이 영화가 40년 만의 속편으로 제격인 건지, 왜 로리만이 아니라 딸과 손녀까지 함께 하는 건지, 왜 손녀의 댄스 파티에다가 주변의 남자들 2명을 등장시키는 건지 등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명의 소년을 통해서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은근히 유머를 전하고 상당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찰나의 웃음을 위해 소비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년을 1978년의 할로윈에 등장했던 토미와 비교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올해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입니다. 개봉 전에 예고편을 봤을 때는 자칫하다가 로리의 복수극을 내세운 싸구려 공포영화로 전락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정반대네요. 제이미 리 커티스가 고심 끝에 또 한 번 복귀를 결심했던 것에 대한 보람을 안기기에 충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와 상충하다 보니 기존의 공포영화가 보여줬던 문법에서 다소 벗어난 탓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으나 저는 그것조차도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의 속편은 없었으면 합니다. 할리우드가 이대로 내버려 둘 리는 없고 벌써부터 속편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더없이 훌륭하고 시의적절한 결말이었으니 제발 여기까지만 하고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할로윈2에서 뜬금없이 로리와 마이클이 남매라고 해버렸던 걸 없애버린 것도 참 좋았는데 저는 이 영화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두 남녀를 보면서 그런 설정을 구태여 갖다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돌려까기 위한 용도까지 겸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른 영화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할 말도 많지만 우선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리뷰는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영화를 시사회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GV까지 하면 재미와 의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영화일지 저런 영화일지 그런 영화일지 보기 전엔 알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네요. 참고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부터 제 원칙 중 하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시사회로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마블의 영화조차도 딱 한 편만 시사회로 보고 나머진 모두 제 돈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고 유익해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시사회를 열고 싶지만 뒷북이나 치고 있는 일이 간혹가다 생기네요. 앞으로 또 이럴 수 있으니까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영화는 어쩌면 터미네이터 2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짐작 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가 드라마적인 영감을 줬다면 공포 영화로서의 출발선에는 SF 영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1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알고 있는 거랑 본인이 직접 보고 나서 느끼는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안 본 사람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 본 사람에겐 전혀 다르게 와닿는 장면 같은 게 있으니 미리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를 믿으세요.